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체육대학 입시전문학원에서 16명이 넘는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고3 수험생으로 교육당국은 이들 학생이 다니는 인근 10개 학교를 상대로 추가 확진자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예배에 참석한 작은 교회 목사 부부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는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람만 623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돼 감염이 된 사람이 620명도 넘어선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는 교인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양성이 나왔는데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수십 건이라는 건데 보건당국은 검사 기간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입니다. 전 목사는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켰고 바이러스 테러를 누군가가 했다는 주장도 계속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육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0대와 60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일하는 직원 13명도 감염되는 등 바이러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2차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긴급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전공의협의회 파업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의 전국 의사총파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는 중의 파업이라 우려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린 지 하루 만에 그동안 홍콩과 맺어온 범죄인 인도와 선박 세금 면제 등 3가지 협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번개가 치면서 대형 산불 20여 건이 한꺼번에 발생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람만 623명. 이들 가운데 35명은 비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체육대학 입시전문학원에서 학생 16명 이상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랑제일교회가 전국에서 신도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보는 곳이어서요. 전국 곳곳에서 지금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디서 집단 감염이 나올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근 학원의 학생들까지 감염이 된 상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3 수험생들입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자는 어제까지 나흘 연속 하루 100명 안팎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체대 입시학원에서 16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입 실기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감염은 아직까지 사랑제일교회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해당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서둘러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중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성북구 등 인근 지역 10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며 추가 확진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교회 간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포천시에서 소규모 교회 목사 부부와 교인 2명 등 4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조사 결과 지난 16일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안디옥 교회와 경기도 가평 창대 교회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원에서 어제 확진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형제는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부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지난 9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직장 동료인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부터 감염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감염의 중요한 두 가지 연결고리는 사랑제일교회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정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광훈 목사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 매체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수십 명의 교인이 보건소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병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기독교 매체와 한 전화 인터뷰입니다. 난 지금도 양성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증상도 없고 나는 뭐 말짱한 뭐 지금. 근데 웃기는 게 보건소에서 하면은 또 양성이야. 또 상계동에 대병원 을지병원 가서 하면 또 음성으로 나와. 본인 이야기는 아니라면서도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뭐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되었는데 가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요 무조건 날 잡으려고 그러는데. 보건당국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검사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양이 줄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사례는 있지만 검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수십 건이라는 주장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성북구 보건소가 감동을 먹었다니까. 자꾸 거꾸로 물었어요. 진짜 폐쇄했냐고 그래서. 우리는 잦은 폐쇄를 그 위에 행정관처가 말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는 주장은 또 나왔습니다.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놈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라며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쉬고 약 먹으면 낫는 거 집에서. 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가들이 이용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어제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동안 교회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재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이 조합에 문자를 보내서 건물 철거를 시도하면 교인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철거를 놓고 다투고 있는 재개발 조합 조합원들에게 어제 오전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말로 시작해 코로나19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경비 인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어 4,000명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이 넘은 상황인데 언제든 교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겁니다. 교인 몇 사람이 죽으면 재개발 조합은 박살난다는 협박도 이어집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조합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랑교회로 인해서 그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사랑교회로 온다 하면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 19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주민 99%는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받을 보상금을 82억 원으로 정했지만 교회 측은 7배에 가까운 563억 원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5월 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6월 2차례 철거에 나섰지만 교인들의 반발에 막혔습니다. 교인들은 철거를 막기 위해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이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코로나19의 본격적인 2차 대유행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이러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군부대로, 광화문 집회에서 대전 등 지방으로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와 공원,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빠르게 퍼지고 있죠.
네, 먼저 육군에서 확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 철원 육사단 신병교육대에 들어간 A씨가 확진됐다는 건데요.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이틀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제 낮 12시까지 교인 3명을 포함해서 관련 확진자가 7명 확인된 곳입니다. 아직 군대 내에서의 접촉자는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입대자에 대해서는 풀린 검사 기법,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한 뒤 이 중 양성이 나오면 그 무리만 개별 검사하는 방식으로 입대자 모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 내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을 보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어제만 3명이 확진됐습니다. 50대 2명과 60대 1명인데요. 이들 중 2명은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확진된 사례가 10건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증상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환경미화를 하는 60대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센터는 방역을 한 뒤에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물류센터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점, 또 물류센터가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접촉자뿐 아니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벌써 10명이 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까? 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경비와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 13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네. 공원은 수도권의 확진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17일부터 임시로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공원 안의 스포츠센터나 매점, 자전거 대여 같은 서비스도 지금은 중단돼서 이용을 할 수 없고 입장객 출입도 제한됩니다. 어제부터는 공원 안에 있는 문화센터와 여러 체육센터도 대부분 문을 닫고 전 직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의 확진자 소식도 살펴보죠. 네, 강원도 원주에서 2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했는데요. 앞서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검사한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전파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윤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집회 참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당시 참가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최소 3,000명이 집회에 다녀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현장, 기도회나 교회 이름이 붙은 버스들이 보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타고 온 전세 버스들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런 버스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며 이 중 79대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버스당 40명씩 최소 3,000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버스에 타고 단체로 집회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넘겼습니다. 버스마다 인솔자의 이름, 연락처와 함께 계좌번호까지 있어 참석자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겁니다.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탑승했던 사람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도 3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버스 업체를 통해 대구에서 49대, 경북에서 46대가 대절돼 광화문으로 향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버스 계약자를 통해
탑승자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협조가 쉽지 않아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고 그리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무조건 그건 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15일 광화문 기지국 관련 정보를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 기지국 접속 정보를 분석하면 집회 참가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예고된 집단 휴진을 철회하는 결과가 나올지 어제 양측의 긴급 회동 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성과 없이 끝이 나면서 의사협회는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장이 만난 간담회는 분위기 좋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정부와 함께 마주로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긴밀한 협력하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일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측 모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이런 정책들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결국 2시간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박 장관은 회담 직후 의료계에서 모든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정부가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을 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의협이 주도하는 제2차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신천지 때보다도 더하다는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 속에 대학들에서는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등록금 문제도 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교 재학생 시리아 파텔은 최근 학교 측에 등록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It just doesn't make sense to be paying such a high amount for something that's not being, used to the full advantage. 학교 측은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 학교 학생 약 3만 명은 등록금 15%를 삭감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명문사립대학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는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USC는 새학기 등록금을 약 3.5%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보다 $2,400 오른 59,000달러, 1년 학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도 각각 1.9%, 3.5%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하버드 로스쿨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교육위원회는 대학교들이 코로나19로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Every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country has suffered losses, room and board, the international students.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시선들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미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을 향해서 강경책을 또 내놨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더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홍콩과의 양자협정 3개를 중단하거나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피범 인도와 수형자 이송, 국제 선박 운용 수입 세금 면제 협정 등입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한 후속 제재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방침을 홍콩 당국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윗으로 중국 공산당이 홍콩인의 자유와 자치를 짓밟는 선택을 했다며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했다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과 중국 고위 관리들을 지난 7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Despite some inconvenience in my personal affairs, that is nothing that I will take to heart at all.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지금 당장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협상을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deal with them now. With what they did to this country and to the world, I don't want to talk to China right now. Okay? 이딴 대중 강경책은 민주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하고 전당대회 분위기를 몰아 상승세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과 판세 반전을 꾀하려고 중국 때리기를 가동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의 대형 산불 소식 또 전해졌는데요. 번개가 치면서 대형 산불이 20건이 넘게 났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주민들이 한밤중에 대피를 하고 또 한 번 큰 혼란이 있었네요. 현지 시간 19일 캘리포니아 산림화재 보호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72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11,000건에 달하는 번개가 쳤습니다. 이로 인한 화재는 367건이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중 23건이 대형 산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이미 나파와 소노마 일대 186제곱킬로미터를 태운 LNU 번개 복합 화재인데요. 워싱턴 DC보다 넓은 면적이 피해를 본 겁니다. 이 불이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사이에 있는 베커빌로 접근하며 인구 10만 명이 사는 이 마을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트위터 등에는 주민들이 불길 사이를 지나며 찍은 영상이나 이미 불에 다 타버린 나무 등을 찍은 사진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산불로 대기질도 굉장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한 대기와 높은 기온 때문에 산불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유럽에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집에서 몇백 명씩 모여서 파티 열고 하는 일이 끊이지가 않네요.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맨체스터 외곽 고튼 지역의 한 가정집을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거리도 두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7살 여성이 파키스탄 독립기념일을 맞아 파티를 열었고 이 파티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지난 7월 말부터 이런 집단 행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파티를 주최한 여성은 1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됐고 법원도 경찰이 요청한 대로 3개월 동안 이 집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건 이 집의 주인뿐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31일에 격리가 해제되기 때문에 29일 전당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정치인들이 잇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되거나 축소됐고 토론회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으로 2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납니다. 윤리특위와 코로나 극복 경제특위 등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으려고 했던 각종 할인권들. 하지만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다시 이 계획을 접게 됐는데요. 문화, 여가 할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숙박과 여행 할인이 잠정 중단됩니다. 할인권을 발급하고 할인 상품을 예약 또 시행하는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배포가 된 할인권은 철저한 방역 속에 사용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가장 높은 경쟁률 기록이 나왔는데요.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한 아파트로 평균 경쟁률이 300대 1도 넘어서 340대 1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의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 이 같은 최고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2분기 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우리나라 가계 빚입니다.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에 15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증권사의 신용 공여액도 2분기에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북 경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6.9도까지 올라갔던 어제 80대 할머니가 길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화를 보던 관객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기 순환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캐러비안 베이에 이어 과천에 있는 놀이공원 서울랜드도 어제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7일 방문한 이용객들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다시 문을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 50명이 넘게 모이는 행사는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내려졌지만 서울 코엑스에서 베이비페어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강남구청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매기겠다고 강경 대응을 했고 결국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공연업계도 또다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들은 예정보다 빨리 종영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모차르트는 일요일까지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9곡의 노래를 담은 새 앨범을 오늘 내놓습니다. 따뜻한 노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태백선 제천에서 동해 구간의 열차 운행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지난 2일부터 운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충북선은 다음 달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과잉 진료를 할 경우 오늘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는 제도도 새로 도입이 됩니다. 비말 마스크 대신에 KF 마스크를 찾는 분들 요즘 많으십니다. 대형마트들이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오늘부터 할인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3도가 넘는 곳이 많겠고 습도도 높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햇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 영동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에서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4도, 부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최희석 씨가 많습니다. 어제 청와대 청원에는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한 경비원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계속되는 경비원 폭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에도 관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비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한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릅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경비원은 앉은 채로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합니다. 지난 2월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 박모 씨를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뒤로도 잦은 시비가 이어졌고 결국 경비원은 지난주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회냐? 그래서 안 했지. 근데 만약에 그거요. 그럴 때는 딱 때리쳤는데 너 왜 반말이야? 왜 오랫동안 참았을까?
집사람이. 그랬다가 또 그거마저도 그 일자리마저도 놓치면 어떡하냐. 내가 그냥 참자. 하지만 가해자는 지금까지 아무 사과도 없습니다. 6월 달에 한 거를 지금 와서 그럼 왜 그걸 고발하겠어요? 목을 조르고 코를 잡고 흔드는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아파트 입주민은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다시 경비 일을 하려고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보호대상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없고 몇 달 하고도 못하게 되면 이제 진짜 니 아까 끌고 다니다 박스 주는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대송 정밀화학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원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50대 정비사 A씨가 마을버스에 깔려 숨졌습니다. A씨가 버스가 들어올려진 상태로 버스 아랫부분을 정비하던 중 버스가 리프트와 함께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비업체 등을 상대로 리프트 관리 등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집중호우로 일어난 충주 산사태 현장에 출동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20대 소방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주민 신고를 받은 충북소방본부는 순환구조대원 240여 명을 투입해 실종 장소에서 8.7km 떨어진 충주시 엄정면 하천 모래 속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소방사였던 해당 소방관에게 소방교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장례는 충북도장으로 치러집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케이타 대통령은 결국 사임을 발표했고 쿠데타군은 권력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리의 수도 바마코 외곽에 위치한 카티 육군기지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제난과 정치 부패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해온 국민들은 대부분 쿠데타군을 지지했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쿠데타군은 케이타 대통령과 부부시세 총리를 구금했습니다. 대통령 사저 주변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됐고 시민들이 그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케이타 대통령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반나절 만에 결국 사임을 결정하고 말리 국영-TV를 통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Vous dire ma décision de quitter mes fonctions, toutes mes fonctions à partir de ce moment. Et avec toutes les conséquences de droit,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et celle du gouvernement.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쿠데타군은 권력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민간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쿠데타군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La société civile et les mouvements sociopolitiques sont invités à nous rejoindre pour ensemble créer les meilleures conditions d'une transition politique civile conduisant à des élections générales crédibles pour l'exercice démocratique à travers une feuille de route qui jettera les bases d'un Mali nouveau. 지난 2012년에도 쿠데타가 발생했던 말리는 8년 만에 또다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에는 쿠데타로 생긴 권력 공백을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북부 지역을 장악했고 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불안정한 정세와 치안 공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말리의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쿠데타가 말리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성원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리 국민들은 일단 이번 쿠데타를 상당히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보 불안과 정치 부패, 경제 난등이 심화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컸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축적돼 왔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반정부 시위는 최근 몇 달간 지속되고 격화돼 왔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무장단체로 인해 발생한 그 지속된 전국 불안들, 그 안보 불안들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아들이 호화요트를 타고 해외에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3월에 있었던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케이타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고요. 네, 케이타 대통령은 결국 사임을 발표했고요. 쿠데타군은 민정 이양을 약속하고 과도 정부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말리의 정세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군이 총선을 실시를 하고 민간에 대한 민간에 의한 과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군부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말리의 상황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장 반군 이슬람 극단 세력들을 현지에 머무르는 국제연합군들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구조가 매우 단순화돼 있고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돼 있고 또 물가 변동도 심하고 또 말리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극빈층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현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번 말리의 쿠데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려하고 있잖아요. 서아프리카 전체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건데 말리 쿠데타로 인한 국제적 파장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말리는 지정학적으로 북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쿠데타로 인한 정세 불안이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말리 중부 북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알카에다나 아이스, 연계 무장 세력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말리 주변 북서아프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지역에까지 불안정 요소가 증가할 것입니다. 테러라든지 납치 사건 증가를 들 수 있겠고 무엇보다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북아프리카와 유럽 지역 전반에 걸쳐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원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연구교수였습니다. 말리는 한때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낸 정치 모범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92년과 1997년, 2002년에 성공적으로 자유선거를 치렀고 2001년에는 주요 8개국 회담의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쿠데타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말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을 안정시킬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은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보수정당 대표급으로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또 받았는데요. 당내 5.18 관련 망언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전두환 씨의 민정당을 뿌리로 한 보수정당 대표급으로선 처음입니다. 참여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시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김 위원장도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개인사와 함께 당에서 그동안 나온 5.18 망언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이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더욱 엄중한 해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들에겐 5.18 유공자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있어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수행팀과 취재진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 거주자 타 지역 방문 자제 권고 속에서 호남행을 진행한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인사들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야외에서는 옮지 않는다는 차명진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던 다른 인사들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마스크를 내린 채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대해 야외에선 코로나 안 옮기니 걱정 말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센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중계했던 구구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고 방송으로 밝혔습니다. 다인실을 쓰는 경우에 판정이 잘못된 경우 이미 여기 와서 말이죠. 감염도 될 수 있는데. 당시 연단에 올랐던 김진태 전 의원은 검사를 거부하다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집회만 탄압하려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나는 검사 받을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었죠.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의무로. 전광훈 목사 옆에 서 있던 구구단체 주옥순 대표는 몸살 기운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가서 한번 조사를 받으려고요. 아유, 며칠 동안 몸살이 얼마나 났는지. 주 대표는 이후 검사를 받았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과 접촉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던 소문이 돌아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지사는 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고 국회에 가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인사들이 잇따라 확진되자 정치권에선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호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은 전광훈 목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탄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일환으로 전광훈도 잘 걸렸다 해서 탄압하는 거 아닌가. JTBC 최수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병상입니다.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이틀 전부터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입원하지 못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시의 경우 인천을 포함해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병상이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그제부터 코로나19 환자 병상이 부족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제 오후부터 어제 오전까지 확진자 80여 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80여 명이 하루 동안 입원을 못한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 30명 정도가 어제 오후까지 병상이 없어 입원을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나흘 전엔 60% 정도였던 병상 사용 비율이 어제 0시 기준 80%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며 병상 배정이 늦어지는 상황까지 생긴 겁니다.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서울의료원은 원칙을 깼습니다. 지금까지 한 병실에 코로나19 환자 1명만 입원시키던 걸 그제부터 2인 1실로 운영 중입니다. 분명히 예비 병상을 많이 가동하고 준비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병상을 계속 줄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후폭풍을 받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600명을 넘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 고위험군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위중 상태로 진행될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코로나19 중환자실 수요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어제부터 태릉선수촌에 생활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이곳으로 옮겨 병상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식장에서는 100명, 200명과 같이 최소 보증 인원을 미리 정해둡니다. 혹시 손님이 적게 오더라도 식비를 이만큼은 내겠다고 계약하는 건데요. 예비 부부들은 먹지도 못할 밥값 수백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예비 신랑 이모 씨는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10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직원을 제외하면 40명 정도밖에 참석 못하게 됐는데도 밥값은 20%밖에 못 빼준다고 해섭니다. 160명분에 800만 원을 하객이 몇 명이 오든 지불해야 된다는 입장. 예식장에서 식사 대신 제안한 답례품 와인도 못 믿어왔습니다. 저희가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어떤 와인인지도 모르고 제휴하고 있는 업체의 와인을 저희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비와 맞먹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관료가 비용이 약 470만 원 이상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식대로 계산했을 때 비용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부담을 예비 부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예식업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으로 옮기면 취소 위약금도 내야 합니다. 식대만 1,200만 원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약 25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도 심각합니다. 본격적인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진했던 수출을 대신해 어느 정도 국내 경제를 지탱해오던 내수가 다시 급속히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그리고 부산에서도 말이고요. 네. 또 뭐 다른 지역에서도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소비 부진, 내수 부진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 2월, 3월을 돌이켜보면요. 다른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OECD의 경제성장 전망치도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하고 그 이면엔 실은 우리가 방역에 당시에 상대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셧다운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했지만 상점들도 운영을 했고요. 국민들도 자유롭게 어쨌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 미국, 유럽들을 보면 거기는 완전한 봉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좀 많은 확진자가 늘게 되면서 아직은 완전한 경제 봉쇄는 아니지만 이제 2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12개 업종은 일단은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은 이제 내수가 직격탄을 맞게 되겠고요. 관련해서 고용까지도 이 악영향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식당이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들 이런 데에서는 당장 손님들이 끊기니까 또 직원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짧게 5월, 6월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고요. 그때 당시 소비심리지수가 급반등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월, 6월을 버티고 나면 7월, 8월이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소상공인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의 소익이 7월, 8월 휴가철이라든가 12월, 1월에 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올해 7월은 집중호우와 이것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7월 휴가 시즌의 어떤 매출도 나오지가 못한 상황에서 8월로 접어들었는데 당장 또 이런 사태가 나오게 됐으니 전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내수 타격은 거의 명확한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여행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또 일선 업종에서는 이제 고용까지 마지막으로 버텼던 필수 인력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것 같습니다. 네, OECD가 예상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하반기 경기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일단 거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세계 경제기관 우리도 그렇고요. 두 가지로 경제 전망을 합니다. 이대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갈 경우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에 OECD가 우리를 상향 조정했었죠.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 이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없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또 나온다면 그때 OECD는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실은 다른 기관도 코로나 재확산과 해서는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마이너스 2%대인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것이 내수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빠질지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할지. 또 하나의 문제가 수출입니다. 한국 경제는 내수, 수출 두 가지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수출이 생각만큼 이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을 뭐 6월에 찍었다, 7월에 찍었다 했는데 8월 당장 들어서도 수출이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수출도 안 살아나는데 내수까지 더 침체가 될 경우에는 참 정말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정부는 한때 3분기를 비롯한 하반기에 네. V자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는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 지난 7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아주 뭐 최장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맞습니다. 피해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 때문에 V자 반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이 재확산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요. 당장 이번 주 방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상반기로 끝나고 이제 하반기 반등을 예상했던 측면에는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일단은 없었던 그런 네. 가정이고, 두 번째가 7월, 8월에 집중호우라는 또 이 변수도 없었던 거였었는데, 지금 어쨌든 설상가상 최악의 상황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수라든가 수출 모두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WTO 같은 경우에도 실은 최근의 상황들을 좀 보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바로 공장도 돌아가고 소비도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만큼 쉽게 경제 엔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이제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O는 최근에 V자 반등보다는 이제 L자형이라고 하죠. 떨어진 이 경기 침체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자, 뭐 세계 경제도 L자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에서도 고용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어려움을 겪었었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 아직도 뭐 자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들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조조정이 아직은 일어나지는 네.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시 휴직이라든가 유급휴직 혹은 이제 상당수가 무급휴직이라는 형태로 일단 직은 걸고 있지만,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쨌든 해결이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2단계 혹은 이제 그 이상으로 이 악화가 될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에 고용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최악을 가정하고 좀 고려해본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필수냐 비필수냐, 정말 꼭 남아 있는 인력 빼고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대면 접촉과 비대면 접촉. 왜냐하면 이제 대면 접촉인 경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인 일자리.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재택근무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으로 봤더니 현재 취업자 중에 3명 중 1명꼴로, 물론 최악의 상황입니다만은 정말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있다. 이거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우리가 고용도 최악을 감안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뭐 더욱 지속되고 악화된다고 하면 말이죠. 봄에 진행을 했었던 긴급 재난금 지원 그리고 확대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시 또 펼 수밖에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추경은 나왔다가 그 4차 추경 당시 집중호우 때문이었죠. 예비비로 어쨌든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질지는 이제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이 있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무역 분쟁을 또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수출은 거의 올 연말까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도 힘들고 수출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긴급재난지원금 형태 혹은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 중요한 것은 방역입니다. 이제는 방역이 최대한의 경제정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은 방역부터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돌리더라도 세입자의 부담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전셋값이 5억 원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6만 원 수준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4%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이 비율을 2.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보증금 3억 원이라도 월세는 지금보다 25만 원가량 적은 41만 원이 됩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그리고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작아지는 만큼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은 지금보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임대인이 굳이 뭐 그렇게 낮추면 2.5는 너무 낮으니까 전세 풀어 받아도 되니까. 집주인이 전환율인 2.5%를 넘겨 월세를 받는다면 세입자는 더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율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을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신규 월세 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건 한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50명이 넘게 모이는 결혼식을 할 수가 없게 된 분들도 있고요.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 한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든 최대한 확산을 막는 데 모든 힘을 써야 하는 게요. 만약 거리두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회사 출퇴근을 하거나 병원을 가는 등의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모든 활동들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먼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인지 기준이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1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들에 중위험 시설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까지도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들에게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인데 2단계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이고 직접 학교에 가는 것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라면 3단계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모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 재택근무가 또 확대가 되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에서 일을 해야 하고 민간 기업들에도 권고가 내려집니다. 답답한 마음 스포츠 경기 보면서 푸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데 관중 없는 경기마저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경기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일상생활 또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3단계 조치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3단계 대응을 해야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 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면 3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일상과 또 우리 경제에도 미칠 막대한 영향은 3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비판했을까요?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셋째 날을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요약본을 미리 배포했습니다. 요약본에는 자신과 친구들 외에 누굴 돕는 데 대통령직을 사용하거나 이 대통령직을 리얼리티쇼로 취급하지 않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그 자리에 맞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고 일자리가 사라졌고 미국의 세계적 평판이 심하게 손상됐다고도 했습니다. 부인 미셸 여사도 전당대회 첫날 찬조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전당대회 연설에 나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기록을 또 세웠네요. 현지 시간 19일 오전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468.65달러까지 올라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 최초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1조 9,790억 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올해 초보다 60%가량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IT 기술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대형 IT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애플 주가가 오른 것도 이런 영향을 받은 거고 조만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IT 기업들도 시가총액 2조 달러 대열에 합류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끝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지난 17일 CBS 뉴스쇼에 나간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은 확진자가 앉았던 자리에 바로 앉았지만 본인은 1시간 뒤에 맞은편에 3m 떨어진 곳에 앉았기 때문에 이 의원 음성 판정 이후 결과를 낙관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체육대학 입시전문학원에서 16명이 넘는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고3 수험생으로 교육당국은 이들 학생이 다니는 인근 10개 학교를 상대로 추가 확진자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예배에 참석한 작은 교회 목사 부부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는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람만 623명에 이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수십 명의 교인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보건소와 병원에서 달랐다면서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측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고 누군가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 철원 육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0대와 60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일하는 직원 13명도 감염되는 등 바이러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예고된 집단 휴진이 철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회동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는 다음 주 사흘 동안의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